제가 이달의 땡땡땡 종종 하고 있죠. 자, 이번 달에 이달의 땡땡땡은 이달의 음악 영화입니다. 네, 이달의 음악 영화 이제 개봉을 앞두고 있는 다음 주에 개봉을 할 것으로 예정이 돼 있죠. 바로 Complete Unknown이라는 영화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비공개 어, 전문가 시사회를 다녀왔어요. 네, 지지난주쯤에 다녀왔고 뭐 제가 쓴 그 코멘트나 감상도 아마도 곧 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Complete Unknown 밥 딜런의 약 4년, 50년대 초부터 60년대 초부터 6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보여주고 처음 밥 딜런이 스포일러 없습니다. 스포일러 없습니다. 밥 딜런이 이제 뉴욕의 포크 씬에 들어와서 새로운 음악에 눈을 뜨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새로운 개척자이자 혁명가가 되면서 미국의 모던 포크의 어떤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내고 그것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또 영감을 주고 그리고 결국 이거를 스포일러라고 말할 수 있을지 역사니까요. 뉴포트 페스티벌에서 소위 말하는 딜런 goes electric. 딜런이 전기 사운드로 나아갔다.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어쨌든 밥 딜런이 전기 기타, 뭐 전자 기타라고도 하죠. 전기 사운드를 활용한 일렉트릭 사운드를 활용한 무대를 선보이는 역사적인 순간, 네. 희대의 사건에 이르기까지의 몇 년간입니다. 네.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사실 저도 뮤지션들 바이오픽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적어도 대중음악 뮤지션 20세기의 팝스타에 대한 바이오픽으로서 손꼽힐 만한 작품이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네. 최근에 뭐 바이오픽 중에 많이들 여러분 기억하시는 거는 뭐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보헤미안 랩소디가 있죠. 네, 보헤미안 랩소디가 있고 그 다음에는 로켓맨이 있었죠. 네, 엘튼 존의 이야기. 그리고 엘비스가 있었죠. 엘비스가 있었고 엘비스 프레슬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밥 딜런이 나왔는데 사실 밥 딜런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이 처음 만들어진 것은 아니에요. 처음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지난번에 나왔었던 몇 년도죠? 2007년에 나왔었던 I'm Not There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타드 헤인즈가 감독을 했었던 이게 약간 좀 옴니버스 구성에 이제 다양한 배우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각각 밥 딜런의 어떤 예술 세계를 조명을 하는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영화였는데 이 I'm Not There라는 영화가 떠올려질 수밖에 없겠죠. 이번 컴플리트 언노운은 굉장히 성격이 다른 영화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정석적이고 우리가 기대하는 바이오픽의 여러 가지를 다 갖춘 그런 영화입니다. 물론 바이오픽이긴 하지만 밥 딜런의 일생 전체를 다루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재밌다고 하는 건데 이 영화는 컴플리트 언노운은 밥 딜런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밥 딜런이라는 인물의 전기적인 어떤 행보나 인생 자체를 보여주려고 만든 영화는 아닌 것으로 보여요. 이 영화가 재밌는 거는 밥 딜런이 대중음악계에 끼친 가장 중요했던 순간의 그 몇 년간 과연 밥 딜런은 대중음악사에 어떤 존재였으며 그의 어떤 기행이나 그가 일으킨 여러 가지 레코딩 산업에서의 변화와 혁명들은 과연 어떤 맥락에서 일어나거나 만들어졌으며 그리고 그는
어떤 사람들과 교류하고 영향을 받았으며, 그리고 마침내 뉴포트 페스티벌에서 있었던 딜런 웬트, 과거로 합시다. 딜런 웬트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그 사건, 그야말로 사건이죠. 그 사건이 뭔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역사적 사건이기는 하지만 스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컴플리트 언노운을 제가 꼭 보시길 바라는 마음에 그냥 사건이라고만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굉장히 중요한. 딜런 웬트 일렉트릭에 이르기까지의 밥 딜런이라고 하는, 지금도 그렇지만 이 딜런은 말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표정이 항상 뚱하고 그 속내를 알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영화에도 계속 언급이 나옵니다. 그와 가까운 사람의 눈을 통해. 대표적으로는 누가 있습니까? 그 밥 딜런의 그 프리윌린 시기라고 해요. 예, 그 시기에 만났던 가장 중요한 여성이죠. 영화에서는 실비 루소라고 나옵니다. 이게 엘 패닝이 연기를 했어요. 근데 실비 루소라고 나오지만 실제로는 밥 딜런의 여자친구였던, 몇 년을 사귀었죠? 한 2, 3, 4년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수지 로톨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둘의 관계도 굉장히 흥미로운데 뭐 영화를 보시면 나옵니다. 밥 딜런과 이제 수지 로톨로와의 관계는 굉장히 흥미롭고 뭐 굉장히 열렬한 또 사랑을 했고, 저는 이제 사랑 이상으로 음악적으로 사실 밥 딜런에게 거의 결정적인 역할을 끼친 인물입니다. 뭐 예전에 Walk the Line이라는 영화에서 자니 캐시와 준 카터가 보여준 어떤 그런 동반자로서의, 실제 부부기도 하니까요. 그런 관계와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이 수지 로톨로와 밥 딜런의 관계는 굉장히 이 딜런에 있어서 중요했고, 영화에서도 사실 대놓고 언급되기보다는 좀 뉘앙스적으로 언급되지만 밥 딜런이 어떤 천재적인 작곡이라든지 뭐 가사라든지 특히 그 사회적인 메시지, 그런 혁명적인 어떤 그 메시지의 어떤 전달 방식, 밥 딜런의 음악은요 당대 포크 음악이 갖고 있었던 그런 민중적인 느낌과 팝적인 좀 센서빌러티라든지 감수성이라든지 그것에 더해서 굉장히 강렬한 짧은 표현 속에 아주 미스테리한 표현과 단어의 나열 속에 그 사회의 문제의식을 꿰뚫고, 때로는 사람들이, 대중들이나 평론가나 어떤 전문가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모순적인 지점들을 요즘 음악으로 따지면 후크송 같이 아주 강렬하면서도 심플한 방식으로 도대체 저런 표현과 저런 이야기는 어떻게 생각해냈지 하는 정도의 아주 좀 천재적인 발상이죠. 이런 천재적인 발상으로 이 음악을, 포크 음악, 이 모던 포크 음악이라는 거를 이 굉장히 중요한 음악으로서 재정의한 인물이에요. 그런 밥 딜런의 그런 사회적인 의식과 그런 어떤 철학적인 메시지 안에 이 수지 로톨로는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 영화에서도 그런 것들이 잘 표현이 돼 있어요. 자, 근데 이 영화 컴플리트 언노운이 재밌는 지점이 뭐냐면 영화가 어떻게 시작이 되냐? 밥 딜런의 모습으로 시작이 되지 않고 당시 이 뉴욕에서 발전을 하고 있었던, 정착이 됐었던 포크 음악의 현 상황을 보여줘요. 사실 포크 음악은 이제 원래는 지방의 시골의 음악이죠. 이게 이제 도시로 오면서 소위 말하는 어번 포크 음악이 되는데, 이 어번 포크 음악이 되면서 이게 50년대 뭐 특히 뭐 그렇죠. 50년대 뭐 초중반에서 이제 후반까지 미국의 뭐 다양한 역사들, 그 중에는 대공황도 있었고, 그 더스트볼이라는 거 아시죠? 그 영화 인터스텔라에서도 그 더스트볼 다큐, 캠번이 만든 더스트볼에 대한 다큐가, 그 인터뷰가 활용이 돼요. 뭐 끊임없이 모래가 날라와서 우리를 다 뒤엎었다. 그게 역사적 사실이거든요. 관련 다큐 보셔도 재밌을 거예요. 그 더스트볼이 줬던 충격 같은 것들. 그런 수많은 사회적인 좌절감이나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고, 특히 이제 미국의 레코드 산업의 불경기가 다른 모든 장르를 굉장히 약화시켰는데 오히려 포크 음악에는 새로운 전기가 돼요.
왜냐하면 이 포크 음악이 갖고 있는 굉장히 단순하면서 또 비용적으로 봤을 때도 포크 음악은 많이 돈이 들 일이 없어요. 가수가 기타 하나, 그리고 라이브 관중들 정도죠.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음악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모던 포크가 오히려 한번 더 나아갈 수 있는, 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이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아티스트가 누구였냐? 우디 거스리라고 하는 가수와 피트 시거라고 하는 가수였죠. 예. 그 위에 뭐 피터 폴 앤 메리도 있었고 조한 바에즈도 있었고, 이제 조한 바에즈도 여기서 영화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그 시절에 63년, 64년, 65년 이 시절에 밥 딜런이 가장 가깝게 교류했고 인간적으로도 연인 사이였었고, 그리고 이게 또 수지 로톨로, 여기서는 실비 루소라고 나옵니다. 실비 루소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또 뭐 일종의 악영향이긴 하지만요. 어쨌든 그런 긴장 관계를 만들었던 이 조한 바이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했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이런 가수들이 이제 모던 포크 씬을 만드는데, 자 그래서 영화는 밥 딜런이 피트 시거와 특히 우디 거스리, 병상에 누워 있었던, 그래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해요. 이 우디 거스리에게 인사를 하면서 아무도 모르는 초짜 기타 하나 들고 상경한 밥 딜런이 우디 거스리를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자리에는 당연히 당대 가장 저명한 포크싱어이자 기획자이자 또 운동가였던 피트 시거가 있었죠. 그래서 피트 시거와 우디 거스리의 처음으로 밥 딜런이 눈을 뜨게 소개가 되고, 그리로부터 정말 혜성과 같이 등장한 이 밥 딜런이 음악계를 정말 싸그리 바꿔버리는, 뉴포트 페스티벌의 어떤 인기와 영향력 자체를 한 번 더 스텝업 시키는 위대한 뮤지션이 되는 과정을 그립니다. 그 와중에 뭐 별의별 흥미로운 사람들도 많이 등장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재밌었던 게 앨런 로맥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앨런 로맥스라는 사람은 에스노뮤지컬러지고 에스노그래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의 선배님이죠. 예, 음악 인류학자, 민족 음악 학자입니다. 이 앨런 로맥스는 뭘로 유명하냐면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우리로 따지면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를 한 양반이에요. 이 앨런 로맥스가 수집한 정말 방대한 라이브러리들이 결국 지금 미국의 민속학, 특히 대중음악에 관련한 민속학의 토대가 됐고, 사실 이 대중음악에 관련한, 혹은 꼭 대중음악이 아니더라도 음원을 수집하고, 당시는 장비도 없었기 때문에 그 엄청 큰, 지금과 같은 아이폰이나 이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예. 당시에는 정말 그 거대한 녹음 장비들을 들고 다니면서 그 정말 그 기후도 뭐 여러 가지 조건도 정말 어려운 조건 하에서 이 앨런 로맥스가 미국의 정말 뭐 블루스 음악, 컨트리 음악, 그 외 여러 가지 에스닉 음악들을 방대하게 채집을 합니다. 근데 이 앨런 로맥스가 여기에 또 등장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또 흥미로워요. 영화가 뭐 사실 이게 몇 분입니까? 영화가 뭐 2시간 20분 정도니까 뭐 그렇게 길지는 않죠. 그래서 사실 뭐 밥 딜런의 모습만 보여주기 바쁘지만 그 밥 딜런이라는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등장시키는데 저는 이것도 굉장히 좋은 장치라고 봅니다. 왜냐면 때때로 이 어떤 바이오픽에서 좀 빠지기 쉬운 오류가 그 사람에 대해서 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 사람의 어떤 내면적인 동기에 의한 성취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밥 딜런은 굉장히 또 그 우리가 이 영화를 통해서 다시 볼 수 있는 거는 그 시대를 살고 그 시대의 뮤지션들과 교류를 하고 그 시대의 대중들이 좋아하는 것 혹은 싫어하는 것들을 뭐 때로는 했었어야만 했고 때로는 하지 않고 때로는 반기를 들어가면서 그 시대와 다이나믹한 교류를 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딜란의 위대한 레퍼토리를 만든 그런 가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말이 많은 가수가 아니니까 이 티모시 샬라메가 굉장히 그 밥 딜런 특유의 매너리즘을 잘 살려서 연기를 또 합니다. 누가 뭐 물어봐도 시원스럽게 얘기를 하잖아요. 너는 그래서 뭘 하려는 거야? 너의 음악은 뭐야? 그러면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아요. 너는 왜 그렇게 한 거야? 그것도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아요.
너는 왜 그런 결정을 내렸어? 그거에 대해서도 뭐 침묵해요. 그런데 그런 침묵 속에서 밥 딜런이 왜 그렇게 나아가야만 했었고 왜 그런 가수가 되었는지에 대한 설득력은 아주 저는 쉽게 제시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영화는 아까 우리 언급했던 암나떼어랑 비교를 하자면 누구나 볼 수 있는, 예, 뭐 포크 음악에 관심이 있거나 밥 딜런에 관심이 있거나 당시 미국의 그런 뭐 여러 가지 반문화, 카운터 컬처, 비트 운동, 그 전후로 이어지는 뭐 그 뭐 로큰롤의 부상이라든지 왜 그런 것들이 또 이 밥 딜런에게 영향을 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간명하게 하나의 그림, 이 픽처를 얻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승영님께서 밥 딜런 음악은 영어 가사를 모르면 전혀 공감이 안 된다는 걸 이 영화 보면서 다시금 깨달았다. 우리나라에서는 비틀즈보다 유명세가 떨어지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라고 해주셨는데 맞는 말씀이죠. 밥 딜런의 음악은 사회적인 맥락과 그 가수가 뭐 시인이라고도 하잖아요. 밥 딜런이 써내려간 그 가사의 어떤 느낌, 이게 왜 달랐는지를 사실은 느낄 수 있다면 더 완벽하게 감상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영화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 전에만 해도 대중들이 열광하는, 그 당시 대중들이 이 포크 음악에 열광을 하는 뭐 가령 피트 시거나 우디 거스리와 같은 음악들을 보면 뭐 어떤 본인의 음악들이 있고 또 대중들과 함께하는 그 레퍼토리들이 있어요. 돌림 노래식으로 뭐 이렇게 하는 레퍼토리들이 이제 그런 거 정도가 참여하는, 이게 원래 포크 트레디션이잖아요. 포크 하나의 포크 문화잖아요. 전통인데 밥 딜런은 달랐어요. 밥 딜런은 무대에 탁 등장을 해서 누구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리고 누구도 알지 못했던 새로운 어떤 사운드나 접근법이나 보컬, 이 보컬 자체도 굉장히 쇼킹했죠. 왜냐하면 노래를 잘 못 불러서. 참고로 이 컴플리트 언노운의 유일한 문제점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티모시 샬라메가 노래를 너무 잘합니다. 예. 거기 계셨던 다른 평론가들이나 영화 전문가들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이거 티모시 샬라메가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그 밥 딜런의 특유의 사운드와 창법을 모방을 하긴 했지만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좀 노래를 더 미끈하게 잘 불렀던, 예, 그런 영화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밥 딜런의 독특한 창법이나 말투 이런 것들이 무대에서 올려졌을 때 그 음악을 처음 듣는 관객들을 즉각적으로 감동시킵니다. 예, 이게 이 영화에서 굉장히 여러 번 강조된 포인트예요. 밥 딜런이 뭐 사실 뭐 이렇게 뭐 미남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좀 독특한 이미지를 풍기죠. 예, 좀 뭔가 이렇게 쉽게 좋아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느낌을 풍기는데 밥 딜런이 아, 네, 뭐 안녕하세요 이러고서 뻘쭘한 느낌으로 무대에 딱 올라서 기타를 치면서 첫 가사를 내뱉는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쫙 빨려듭니다. 이 밥 딜런의 목소리에. 그리고 한 줄 한 줄 이야기가 더해지면서 이 음악이 갖고 있는 놀라운 어떤 흡인력, 사람들을 순간적으로 감동시키고 바로 따라 부르게 하고, 그리고 기존의 음악들과 구분되는 굉장히 독특한 그런 어법, 어휘 같은 것들을 제시해 내므로써 만약에 사실 그 시대를 살았다면 설명이 필요 없죠. 예전에 그 시대를 살았던 뭐 포크 가수들은 야, 밥 딜런이 뭐 좋으니까 밥 딜런이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밥 딜런이 갖고 있는 독특한 음악성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세대라 할지라도 그런 세대들이 많겠죠. 이 영화에서 그 영화의 시점으로 그걸 이해할 수 있어요. 아, 저래서 그랬구나.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노래를 들어봐야 되겠다. 가사를 한번 옆에다 펼쳐놓고 봐야겠다. 요즘 또 번역도 잘 되잖아요. 그리고 당시에 있었던 다른 포크 음악과는 뭐가 다른지 한번 비교해 듣고 싶게 만드는, 그리고 굉장히 호기심을 자극하는 영화예요. 좀 굉장히 잘 만들어진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친절한 영화예요. 친절한 영화예요. 자, 에단 헌트님께서 밥 딜런의 보컬 실력을 한번 평가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전통적으로 우리가 노래를 잘한다고 하는 보컬은 아니죠. 예.
근데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미국에 우리 뭐 생활체육이라는 말도 있지만 생활음악이라는 게 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라는 걸 여러분들도 뭐 노래방에서도 우리는 이제 그게 이제 독특하게 노래방이라는 문화가 있고 뭐 일본에는 가라오케라는 게 있었고 근데 이게 우리가 노래방이라는 게 일종의 생활 음악입니다. 그죠? 아니면 음악 동호회 같은 것들이 있죠. 연주하는 아마추어 밴드들, 직장인 밴드 그런 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생활 음악이 있어요. 프로페셔널한 음악이 아니라. 그런데 이 생활 음악은 프로들의 음악과 가장 다른 게 뭐죠? 기량입니다. 기량. 그렇죠? 예. 프로처럼 정밀하게 연주할 수 없고 프로처럼 노래를 뭐 완벽하게 부를 수 없는 게 사실 생활 음악인데 놀랍게도 일반인은 노래를 꼭 잘 부를 필요는 없다. 이런 깨달음을 준 가수가 밥 딜런이었어요. 이거는 실제로 이런 연구도 이미 돼 있어요. 미국에서 소위 말하는 이 통기타 열풍, 어쿠스틱 기타와 이 노래에다가 자신의 이야기를 실어 부르는 수많은 노래 못하는 가창력 혁명입니다. 그러니까 좀 웃기게 표현을 하자면 수많은 노래 못하는 가수들이 음악계에 헌신할 수 있게 만들었던 그리고 수많은 내가 노래를 그렇게 잘하진 않지만 노래를 부르고 싶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회적인 활동으로서 혹은 개인적인 활동으로서 음악을 할 수 있게 만든 가장 중요한 영감으로 밥 딜런의 등장을 꼽는 사람들도 많아요. 네. 네, 루리드도 노래 못 부르고 아무튼 노래 못 부르는 가수가 밥 딜런 이후로는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예, 이것도 하나의 어떤 트렌드의 변화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어더 월드 넷플릭스 다큐 그 팝 음악의 가장 위대한 밤 말씀이시죠? 여기 이제 밥 딜런 보컬 녹음 때문에 애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다큐에서의 하이라이트는 밥 딜런에게 퀸시 존스가 밥 딜런 스타일의 보컬을 가르치는 장면이죠. 네. There's a choice we're making 이렇게 하는 거를 원래 그 퀸시 존스가 그 카피의 천재입니다. 예. 그거를 그 페이크를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이 퀸시 존스예요. 노래를 막 가수처럼 잘하진 않지만 그걸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그 가수의 그 보컬 어레인지를 잘하는 사람인데 퀸시 존스가 이제 밥 딜런한테 노래를 파트를 부르니까 이제 밥 딜런이 부르려고 하니까 There's a choice we make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너가 예전에 뭐 Like a Rolling Stone이나 Tambourine Man이나 이런 데서 부르는 너의 그 어떤 되게 커멘터리스러운 그 상징성을 그대로 반영하기 위해 그 퀸시 존스가 직접 노래를 알려주죠. 그렇게 부르라고. Just you and me 이렇게 하라고. 예, 그게 밥 딜런 특유의 창법인데 오히려 밥 딜런은 그렇게 부를 생각이 없었어요. 예, 근데 퀸시 존스가 그거를 그대로 시키죠. 보컬 어레인지를 디렉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특유의 밥 딜런의 There's a choice we're making 이렇게 하는 그 말처럼 하는 노래가 아니라 이게 이제 위아더 월드가 된 거고. 자, 어쨌든 다시 얘기를 돌아오면 이런 밥 딜런의 그런 음악사적인 그 여러 가지 성취들이 이 컴플리트 언노운에서 아주 쉽고 그리고 서사적으로도 아주 친절하게 사실 암낫데어 같은 경우는 어떤 예술적인 면모를 다양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친절하지 않아요. 예, 친절하지 않고 어렵고 하지만 이 컴플리트 언노운은 팩트적으로는 모르겠어요. 이제 팩트 체크한 또 외신에서 이미 팩트 체크를 다 했겠지만 팩트적으로도 상당히 근접하고 아마데우스 있잖아요. 모차르트 아마데우스처럼 이제 뻥으로 만든 거의 대체 역사 수준의 픽션이 아니고 컴플리트 언노는 상당히 팩트가 정확한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제 기준에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도 우리가 배울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은 이거를 지나치게 밥 딜런의 어떤 인간적인 고뇌라는 부분으로만 해석하지 않고 그 시대의 문제의식과 포크 음악을 바라보는 아주 중요한 논쟁점과 토론의
그 포인트들을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스포가 아니니까 이 얘기는 꼭 해드릴게요. 이 영화에 더 재밌게 보시라고. 여기서 제가 한 이 얘기를 안 듣고 영화를 보잖아요. 그럼 아마 그 장면들이 되게 지나갈 거예요. 제가 아까 앨런 로맥스라고 하는 뭐 민속 음악 수집가 얘기도 했고, 뉴포트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어떤 포크 음악의 하나의 성지 같은, 포크 음악의 순수주의자들, 순혈주의자들이 매년 모여서 우리는 지금 유행하는 이 대중음악들은 아니야. 이건 거부해. 뭐 락앤롤 아니야. 뭐 R&B 싫어. 이러면서 오직 포크 음악의 순수한 어떤 열정과 음악적인 순도만을 고집했던 포크 본연의 순혈주의자들이 있죠. 그리고 당연히 이런 어떤 장르의 순수함, 장르의 진정성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중요하죠. 다만 때로는 이런 장르의 진정성이라는 거는 경직성으로 나아가기 쉬워요. 주변에도 보면 장르 음악 팬들은 굉장히 외골수가 많죠. 장르에 대해서 신념처럼, 종교처럼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죠. 이 영화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미묘하게 잘 보여줍니다. 처음에 우디 거스리가 등장하죠. 피티 시거가 등장해요. 왜 그럴까? 이들은 그 포크 음악의 토대를 만들고 지켜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밥 딜런이라고 하는 뉴페이스가 딱 떨어집니다. 분명 밥 딜런은 그들이 만든, 그 순혈주의자들이 만든 포크 음악을 듣고 기타를 잡은 사람이죠. 그런데 밥 딜런이 만드는 포크 음악의 혁명은 포크 자체를 새로운 경주로 올려주지만 한편으로는 이 포크 음악 안에서 늘 잠재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위험성, 새로움과 변화에 대한 호기심, 열정, 그리고 때로는 그 씬을 전복할 수 있는, 그 재규정할 수 있는 새로운 단계로까지 나아가는 이제 위험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화에 이런 얘기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해요. 이 영화가 그냥 단순히 그 몇 년간의 밥 딜런의 사랑, 뭐 애정, 뭐 존 바에저의 관계, 뭐 뉴포트 페스티벌에서 사고를 친 얘기, 당대 뮤지션과 뭐 어떤 관계였나 이런 것만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이야기가 나와요. 아마 유심히 보시면 김용대가 말했던 부분들이 이런 거구나라고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뒤에는 완전히 노골적으로 나오고요. 그 앞이나 중간에도 그 하나 예시를 들면 중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포크 음악을 들으러 온 사람들이 카페에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막 이렇게 토론을 하는데 당시에 유행했던 다른 장르에 대한 얘기를 해요. 뭐 로큰롤 가수를 얘기를 하면서 야, 근데 그거는 포크 아니야? 야, 그것도 포크 아니야? 그러다가 갑자기 뭐 행크 윌리엄스 얘기를 하면서 야, 행크 윌리엄스는 컨트리야? 그러면 포크랑은 뭐가 달라? 라는 질문을 해요. 당연히 감독이나 각본가는 유의미한 대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넣어놓죠. 그리고 그런 대화들은 결국 밥 딜런의 이후 행보와 중요한 연결점이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서 계속 그런 어떤 장르의 진정성과 순혈론에 대한 하나의 모호성을 지속적으로 이 감독이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밥 딜런의 행보와 음악적 동기를 설명하는, 왜냐하면 밥 딜런이 직접 이 모든 것을 당시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현장에서 그때 65년으로 돌아가서 밥 딜런이 왜 그런 선택을 내리고 왜 이것들이 당대 대중들에게 혹은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음악계 변화에서 중요한 하나의 전환점이 되는지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죠.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쓴 제 감상평에도 그런 얘기를 썼어요. 이거는 단순히 밥 딜런의 밥 딜런이라는 뮤지션 혹은 사람에 대한 바이오픽이 아니라 당대 포크 음악에 있었던 여러 가지 논쟁과 토론이 밥 딜런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불거지고 타오르고 폭발했는지를 보여주는 영화다. 저는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밥 딜런이라는 사람의
이랬었구나. 정말 대단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뭐 저처럼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이런 음악사적인 의의 같은 것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게 되고, 그럴 수 있는 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달의 땡땡땡, 저는 이달의 음악 영화 컴플리트 언론을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와 관련된 음악사적인 배경 지식, 스포일러가 없는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려봤습니다. 자, 어떻게 재밌게 즐기고 계신가 모르겠어요. 초반에 사운드 때문에 좀 스트레스가 있었는데 그래도 아마 참고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스크루뮤직 라이브에서 이렇게 음악에 대한 이야기, 또 음악과 관련된 영화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아까 우리 뭐 아이브라든지 뭐 로제처럼 그 당시에 있었던 뉴스에서 가볍게 제 해설이 필요한 부분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 많이 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변에 이런 채널이 있다. 여러분 잘 가시는 뭐 커뮤니티도 좋고요. 여러분이 뭐 교류하는 뭐 친구들도 좋고요. 함께 나눠주시고 그리고 또 멤버십 가입도 해주시고요. 네, 제가 멤버십은 독점 콘텐츠를 공개한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저는 가급적 주 1회 혹은 주 2회 정도 여러분과 라이브로 만나 뵙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 라이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다 일일이 인사를 드리진 못했지만 게라심님 또 반갑습니다. 수구미나즈 님도요. 응원 감사드리고요. 네, 또 재밌는 얘기로 금방 또 돌아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스크루뮤직 라이브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